1997년 10월 대만 타이베이의 지룽강변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 수만 해도 수천 명.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세계 기네스 기록에 도전한다는 대형 줄다리기였다. 두께 5cm에 달하는 거대한 나일론 밧줄이 준비되었고 강변을 가득 메운 1600명이 양쪽으로 나뉘어 힘을 겨루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즐겁게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사람들의 열기가 높아질수록 줄은 무시무시한 장력을 받아내고 있었다. 밧줄은 삐걱이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경하던 사람들마저 환호하며 더 큰 힘을 내라고 외쳤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그 순간 일이 벌어졌다. 쾅 귀청이 울리는 듯한 폭음이 터졌다. 줄이 끊어진 것이다. 수천 톤의 힘이 한순간에 풀려나며 양쪽으로 튕겨나간 밧줄은 마치 채찍처럼 휘둘렸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튕겨나간 줄에 맞은 사람들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수십 명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장면은 줄에 손을 감고 있던 두 남성에게서 벌어졌다. 줄의 반동이 워낙 강력했던 탓에 그들의 팔이 어깨에서 통째로 뜯겨져 나가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즐거움으로 시작된 행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곳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참가자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군중 속에서 구조대가 뛰어들며 급히 부상자들을 이송했다. 그날만 해도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두 사람은 팔이 완전히 절단되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과장된 괴담이겠지. 줄다리기 하다가 팔이 뽑힌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대만 현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양청민과 첸민궈라는 두 남성이었다. 의료진이 급히 수술을 시도했으나 충격과 출혈이 너무 커 두 팔을 온전히 잇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분석했다. 줄의 재질이 나일론이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나일론 줄은 강도는 높지만 탄성이 강해 일정 장력을 넘어서면 한순간에 끊어지며 엄청난 반동을 일으킨다. 여기에 1600명이 동시에 힘을 실어 순간적으로 가해진 압력이 더해져 결국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줄다리기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스포츠다.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면 넘어지는 도중에 집단 압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줄이 끊어질 경우 날카로운 밧줄에 맞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줄을 손목이나 팔에 감아 고정하는 것은 절대 금기다. 그러나 그날 현장에서는 흥분한 참가자들이 줄을 단단히 감아쥐었고 그것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단순히 재미있는 행사로만 여겨졌던 줄다리기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후 대규모 줄다리기 행사는 안전 규정을 강화하거나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점차 괴담처럼 전해졌다. 줄다리기 하다 팔이 뽑힌 사람이라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을 짓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섬뜩한 현실감을 안겨주었다. 생각해보라. 평범한 놀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누구도 목숨을 잃을 거라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팔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목격자들은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지금도 말한다. 정말로 있었다. 괴담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처럼 때로는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가 가장 끔찍한 실화일 수 있다. 줄다리기에서 팔이 뽑힌 사람. 도시 괴담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잊을 수 없는 비극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사 직전 살아난 여성. 1980년 12월 미국 미네소타주. 북극에 맞먹는 혹독한 추위가 덮친 그날 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쳤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시골길에서 한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장 힐리아드, 당시 겨우 20살이었다. 그날 장은 친구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눈 덮인 길 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외딴 시골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대지를 헤치고 3km 떨어진 친구의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차갑다 못해 살을 베는 듯한 한기가 전신을 파고들었다.
두꺼운 옷조차 무용지물이었다. 장은 발걸음을 옮길수록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은 끝에 집 앞까지 다다른 순간 그녀는 결국 눈 위에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장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운 상태였다. 숨은 멈춘 듯 희미했고 맥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한마디로 말했다. 냉동육 같다. 체온 측정조차 불가능했고 몸이 꽁꽁 얼어 주사를 놓을 수도 없었다. 누가 보아도 이미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병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걸고 그녀를 담요로 감싸고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얼음처럼 굳어있던 그녀의 피부가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아주 미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의사들은 경악했다. 뇌와 장기는 극한의 저체온 덕분에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죽음의 문턱에서 체온이 모든 기능을 잠시 멈춘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고 당시 그녀의 체내에는 술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혈액의 순환을 늦춰 보호막처럼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49일의 치료 끝에 장힐리아드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했다. 신체 일부에 약간의 동상 흔적이 남았을 뿐 뇌 손상도 장기 손상도 전혀 없었다. 의사들은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뉴욕타임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하며 얼음 속에서 되살아난 소녀라고 불렀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전 세계로 퍼졌다. 마치 괴담처럼 회자되었다. 눈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무조건 죽는다는 공포가 지배하던 시대에 살아 돌아온 그녀의 사례는 믿기 어려운 전설처럼 들렸던 것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의심했다. 그러나 병원 기록과 언론 보도가 남아 있었고 장 자신도 여전히 살아 증언하고 있었다. 지금도 미네소타 주민들은 이 사건을 겨울의 기적이라 부른다. 그리고 장 힐리아드의 이름은 도시 괴담과 실화의 경계에 남아있다.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체온조차 잴 수 없을 만큼 얼어붙은 사람,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고 단정한 상황. 그러나 그녀는 살아났다. 괴담처럼 들리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실화였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흔히 돼지를 잡식동물이라 부른다. 음식 찌꺼기부터 풀, 곡식까지 닥치는 대로 먹는 동물. 하지만 그 잡식성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이는 드물다. 오래전부터 농촌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 조심해라, 돼지는 산 사람까지 잡아먹는다. 처음 들으면 허무맹랑한 괴담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2012년 미국 오리건주 69세의 테리 반스 가너라는 남성이 평소처럼 자신이 키우던 돼지우리로 들어갔다. 그는 수십 마리의 돼지를 정성껏 돌보던 농장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며칠 뒤 이웃들이 그를 찾기 위해 돼지우리로 갔을 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바닥에는 그의 틀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돼지들은 태연하게 우리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수사 결과 그는 우리 안에서 쓰러진 뒤 돼지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는 기회가 주어지면 망설임 없이 인간까지 먹어치우는 동물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돼지가 한 사람을 먹어치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수십 마리의 돼지가 달려들면 몇 시간 만에 뼈만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4년 이번엔 중국의 한 농촌 마을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다. 겨우 2살 된 여아가 집 앞에서 놀던 중 가족이 기르던 돼지우리로 들어갔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달려간 순간 이미 돼지들이 아이를 공격하고 있었다. 가족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동안 돼지는 사람도 먹는다는 말은 단순한 민속 괴담 정도로 치부됐다.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두 사건은 그것이 실화임을 증명했다. 이후 언론은 돼지의 공격성을 경고하며 특히 대형 돼지의 경우 체중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해 성인 남성조차 제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무시무시한 사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과도 맞닿아 있다.
농촌에서는 종종 밤에 돼지우리 근처를 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술에 취해 우리에 들어간 사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실종자가 돼지우리에서 뼈 조각만 남은 채 발견됐다는 소문. 모두 과장된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실제 사건이 터진 순간 그 괴담들은 더 이상 단순한 허구로 치부될 수 없게 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돼지를 단순히 귀엽고 순한 가축으로만 인식한 것이 충격을 배가시켰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농업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돼지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배고픔, 위협, 혹은 단순한 본능에 의해 돼지는 사람을 먹이로 인식할 수 있다. 상상해보라. 울타리 안에서 들려오는 돼지들의 꿀꿀거림. 평범한 농장 소리일 뿐인데 그 안이 곧 죽음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다. 식인돼지 사건은 지금도 괴담이 실화가 된 사례로 회자된다. 돼지우리 앞에 놓여있던 틀니, 사라진 아이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은 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묻는다. 정말 괴담이었을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온 진실이었을까? 그리고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 돼지는 정말로 사람을 먹는다. 그것은 무서운 상상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실화였다. 네 번째 이야기. 인간 지방을 뽑아 판매한 장기 매매단. 남미 페루의 산악마을에는 오래된 괴담이 전해진다. 피스타코라 불리는 괴물에 관한 이야기다. 밤마다 길을 떠도는 사람을 습격해 거꾸로 매달아 살을 베고 몸속의 지방을 뽑아낸 뒤 버린다는 전설이었다. 처음 들으면 단순한 민속 괴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전설은 2009년 끔찍한 현실로 드러났다. 그해 11월 페루 경찰은 충격적인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장기 밀매 조직이 수십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시신에서 지방을 추출해 팔아왔다는 것이다. 범인들은 희생자들을 안데스 산맥의 외딴 지역에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들의 집이나 은신처에서는 병에 담긴 액체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지방이었다. 조직은 지방을 병 단위로 판매했다. 1갤런, 약 3.8리터에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이 지방은 주로 유럽의 불법 미용시술 시장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고 피부를 매끈하게 유지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괴담 속 피스타코가 지방을 노렸던 것처럼 현실의 범죄자들도 인간의 지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경찰이 밝힌 희생자는 최소 60명 이상. 사람들은 경악했다. 누군가를 살해한 뒤 그 몸에서 지방을 뽑아내어 돈으로 바꾸다니 이건 괴담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다. 범인들은 체포 후에도 태연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었다. 괴담이 누군가의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모티브로 이용된 것이다. 사건이 보도되자 페루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피스타코 이야기를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 그 괴담은 실제의 범죄와 맞닿아 있었다. 밤길에 사람을 납치해 살을 베고 지방을 가져간다는 옛 전설은 끔찍하게도 현대 범죄자들에 의해 현실이 된 것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괴담이 실화가 된 순간이라 표현했다. 실제로 발견된 지방의 샘플은 실험실에서 인간 조직으로 판명되었다. 범인들의 은신처 벽에는 희생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일부는 가혹한 고문 끝에 살해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학과 이성이 지배한다고 믿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건은 믿기 힘들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괴담조차 모방하고 더 잔혹하게 변형시킨다. 페루의 산길을 홀로 걸을 때 사람들은 지금도 속삭인다. 밤길 조심해라. 피스타코가 나타난다. 예전에는 단순한 옛 전설이었지만 이제 그 말은 무섭도록 현실적인 경고가 되어버렸다. 괴담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의 그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괴담은 언제까지 이야기일 뿐일까? 혹시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이야기를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섯 번째 이야기. 여아 시신을 수집한 러시아 역사학자. 2011년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경찰은 한 아파트를 수색하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작은 방 안 곳곳에 놓인 인형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경찰은 몸서리쳤다.
그것은 인형이 아니라 미라화된 소녀들의 시신이었다. 모두 예쁘게 옷을 입혀져 있었고 얼굴에는 마치 인형처럼 화장이 되어 있었다. 그 집의 주인은 아나톨리 모스크빈. 50세의 언어학자이자 역사학자였다. 그는 현지 대학에서 존경받던 강사였고 무덤과 민속을 연구하는 학자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어느 순간 광기로 변했다. 그는 수년 동안 묘지를 돌아다니며 어린 소녀들의 무덤을 파헤쳤고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인형처럼 꾸몄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무려 26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각각 화려한 드레스와 스타킹, 장난감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어떤 시신은 고글과 장갑을 씌워 마치 마네킹처럼 변형돼 있었고 어떤 것은 목소리를 흉내내는 장치가 달려있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오래된 인형 컬렉션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썩은 냄새와 함께 그 실체가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어머니조차 이 모든 것을 인형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단순히 아들이 인형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매일 밤 공동묘지를 배회하며 어린 소녀의 무덤을 파헤치는 끔찍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포 후 모스크비는 태연하게 진술했다. 그는 어린 소녀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치 자신이 보호자라도 되는 양 시신을 돌보고 옷을 입히며 함께 생활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광기는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그 행위는 더욱 믿기 어려운 괴담 같은 현실로 다가왔다. 러시아 언론은 이 사건을 살아있는 괴담이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늘 묘지 주변에서 그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꽃을 바치거나 무덤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보였기에 아무도 그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간 집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영혼이 갇혀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가 네크로필리아적 성향과 심각한 정신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의 지적인 외모와 학문적 업적은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히 위장을 허락했고 그 덕분에 그의 범행은 수년간 드러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 오랫동안 공포에 시달렸다. 혹시 내가 성묘한 무덤도 파헤쳐진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장례 문화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키우던 부모들은 아이의 무덤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절망을 토로했다. 괴담처럼 들리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있었다. 한 역사학자가 어린 소녀의 무덤을 파헤쳐 인형처럼 집에 모아둔 끔찍한 사건. 지금도 그의 이름은 러시아에서 공포와 혐오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다. 괴담과 실화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믿기 힘든 이야기가 종종 가장 무서운 현실이 된다. 아나톨리 모스크빈 사건은 그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보여준 가장 섬뜩한 사례였다. 여섯 번째 이야기. 얼굴 없는 남성 그린맨. 밤이 깊어가면 펜실베이니아의 시골 마을 아이들은 서로를 겁주며 이렇게 속삭였다. 혼자서 밤길을 걷지 마. 그린맨이 나타나 내 얼굴을 훔쳐간대. 아이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이 괴담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린맨 혹은 얼굴 없는 남자.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한밤중 외딴 도로에 나타나 행인을 따라오며 묘한 빛을 발한다고 했다. 어른들은 대수롭지 않게 아이들의 상상이라 여겼지만 아이들에게 그린맨은 언제나 실제로 존재하는 두려움이었다. 괴담은 더욱 구체적인 디테일을 갖고 있었다. 얼굴이 완전히 사라진 남자, 눈과 코, 입조차 없는 매끈한 얼굴. 그는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만 나타난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의 얼굴이 너무 끔찍해서 낮에는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녹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그린맨이라 불린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빛나는 그의 피부가 그렇게 보였다고 했다. 이쯤 되면 흔한 도시 괴담처럼 들린다. 밤마다 아이들을 겁주는 괴물 이야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인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린맨의 정체는 레이먼드 로빈슨이라는 남성이었다. 그는 1910년대 초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친구들과 장난삼아 전신주를 타고 올라갔다. 당시 전봇대에는 22,000볼트에 달하는 고압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불행히도 레이먼드는 그곳에서 감전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그는 얼굴 대부분을 잃었다. 두 눈은 실명되었고 코와 한쪽 귀, 그리고 팔 한쪽까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지만 남은 것은 평생을 따라다닐 흉터였다. 그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거의 사라진 듯 일그러졌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레이먼드는 사고 이후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낮에는 집 안에 머물렀다. 외출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밤을 선택했다. 레이먼드는 어둠이 내려앉은 뒤 홀로 긴 산책을 나가곤 했다. 그는 실명 상태였지만 지팡이를 짚고 익숙한 길을 따라 몇 킬로미터씩 걸었다. 가끔은 국도나 터널 근처까지 가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을 받은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인상을 남겼다. 눈과 코가 없는 듯한 얼굴이 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멀리서 보면 마치 얼굴 없는 괴물이 나타난 듯 보였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눈에 괴물로 각인되었다. 아이들은 그를 그린맨이라 불렀고 어른들조차 그 존재를 괴담처럼 이야기했다. 밤길에서 그를 만나면 불운이 따른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실 그는 단지 조용히 산책을 하던 한 남자였을 뿐인데 세상은 그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담으로 포장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레이먼드는 단순히 숨어 지낸 비극적인 인물만은 아니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나름의 인간적인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이따금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면 그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사진을 괴담의 증거처럼 퍼뜨렸지만 정작 레이먼드는 묵묵히 응해주었다. 마치 자신이 괴담과 현실 사이의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인 듯 보였다. 그의 이야기는 한 지역의 공포를 넘어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두려움과 편견을 드러내는 사례로 남았다. 사람들은 낯선 외모를 한 존재를 괴물로 상상하고 그것을 괴담으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실상은 그저 불운한 사고로 평생을 상처와 함께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삶이었다. 레이먼드는 1985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생애는 여전히 얼굴 없는 남자라는 괴담의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슬픔과 용기의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는 괴담의 주인공이자 그 괴담을 살아낸 실제 인물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린맨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단순히 공포로만 말하지 않는다. 괴담 속 괴물은 실은 한 인간이었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밤길을 걸으며 삶을 이어가려 했던 존재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속삭인다. 밤길에서 얼굴 없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덧붙인다. 그는 괴물이 아니라 누구보다 용감했던 한 사람이었다. 7번째 이야기. 자녀를 잡아먹은 태국 여성 사건. 괴담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가장 끔찍한 이야기 중 하나는 식인이다. 옛날 전설 속 마을을 떠도는 요괴, 혹은 정신을 잃은 광인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는 늘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왔다. 대부분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2012년 여름 태국에서 전해진 소식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괴담이라 여겼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태국의 한 시골 마을. 경찰은 한 주택에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다. 부엌에는 솥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익숙하지 않은 고기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냄비 옆에는 두 아이의 신체 일부가 놓여 있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 집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경찰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돼지고기인 줄 알았다. 피해자는 그녀의 아들들이었다. 나이는 겨우 1살과 5살.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발작과 환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사건 당일에도 그녀는 심한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이 잡아먹은 것이 돼지고기라 믿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태국 전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 기록과 법의학 증거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괴담처럼 떠돌던 어머니가 자식을 먹었다는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더 큰 충격은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와 연결되며 퍼져나갔다는 점이다.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필리핀 여성이 남편과 어린아이 수십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요리해 먹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언론은 그녀가 30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잡아먹었다고 전하며 현대의 식인마라 불렀다.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을 마치 괴담처럼 엮어 이야기했지만 끔찍하게도 그것은 실제하는 범죄였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괴담은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했다.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생각? 그것은 문명사회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공포였다. 그래서 자식을 먹은 어머니 이야기는 흔히 괴담으로만 전해졌다. 그러나 태국 사건은 괴담을 실화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실화는 괴담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범죄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심각한 정신질환, 방치된 의료체계, 극심한 빈곤이 겹친 비극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회적 배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충격과 공포였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보호가 한순간의 위협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이 사건은 도시 괴담이 실화로 드러난 사례로 언급된다. 괴담 속에서는 늘 불분명한 이야기였던 자식을 먹은 어머니가 이제는 기록으로 남아버린 것이다. 신문 기사, 법원 판결, 경찰 보고서에 담긴 사실들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광기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문명사회라고 해서 괴담 속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현실이 괴담을 따라잡고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 태국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두 아이가 희생된 그 사건은 그 경계가 무너진 순간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였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 늘 안도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의 사건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다. 현실에서 실제의 집안에서 한 어머니의 손에 의해 일어난 비극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이 사건을 괴담처럼 기억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너무 끔찍해서 믿기 힘들고 너무 현실적이라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괴담은 언제나 상상에서 시작되지만 가끔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 태국의 이 사건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속삭인다. 이건 괴담이 아니야. 실화야.